부부가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무슨 상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해서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그런 사건인데요. 네. 즉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편과 아내가 2013년 7월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에서 체류를 했었고요. 2년 넘게 이제 한국에 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있는 퀘벡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주로 갔다고 합니다. 다른 주에서 지내다가 2015년 8월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를 상대로 2015년 3월경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사건이 이제 최근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남편의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지금 돌연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제 원고인 남편의 주장은 이래요. 그 1년 이상 별거를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인 배우자 아내가 동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재산 분할 신청을 했는데 이제 남편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아내가 한국에 머물면서 1년 이상 별거를 하면서 악의적으로 이제 본인을 유기했고 그 다음에 재산의 사용에 관련해서 본인에게 어떤 사용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기망을 하는 듯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럼 지금 아내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내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혼 소송이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가 됐는데 이 소송은 그 원고와 피고가 둘 다 캐나다인이니까 캐나다에 있는 법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이 관할 건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뭡니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건의 준거법이 뭐냐.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둘 다 캐나다 국적인데 그러면은 캐나다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이게 첫 번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이 있느냐.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 이것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법원은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그 판단은 먼저 그 국제재판과 관련해서 이 준거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캐나다법이라고 했어요. 보면은 이제 국제사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제사법 39조에 보면 이혼에 관하여는 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37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해서 1호가 바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바로 캐나다법이에요. 그래서 캐나다법이 이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법원은 보았고 그와 관련해서 이 사건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에 의해서 이제 1심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의 그 이혼 청구가 캐나다법상의 이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남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시 말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게 항소심으로 가서 결론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 2심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거는 이미 파탄이 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혼 청구가 이혼 청구의 그 요건 사실이 충족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재산 분할 문제인데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는 원고 남편의 기여도가 80%이고 아내의 기여도가 20%이다. 라고 해서 80대 2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을 했고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아내가 동생으로부터 구입했었던 아파트 그 다음에 아들 명의로 구입했었던 차량을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그 위자료와 관련된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네.
항소심에서 굉장히 이 재산 분할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이 사건이 넘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아내가 지금 이거 상고를 한 건데 지금 대법원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제 그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봤어요. 보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내린 그 판결의 취지가 뭐냐면 재판상 이혼과 같은 그런 사건에서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네. 부부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를 함으로써 부부의 별거 상태가 형성되는 등의 그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 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형성이 됐고 함께 청구된 심지어 그 재산 분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산 분할 사건의 주 대상이 되는 그 분할 대상 재산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한 재산을 이제 분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과 이 지금 이혼 청구 사건 간에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대한민국이 국제재판 관할을 가진다. 이렇게 법원은 본 것이죠. 네. 지금 이번 좀 이 대법원 판결 취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합리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국제재판 관할 이런 어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비록 원고와 피고가 모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재산 분할이거든요. 네. 이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한 그런 분할 대상 재산이 다 대한민국에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이 사건과 법원 사이에 어떤 대한민국 법원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판결은 기존의 판례의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좀 앞으로 비슷한 유형 가사 사건에 대해서 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